1933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을 집어삼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패 이후 굴욕적인 조약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경제적 파탄은 독일의 민족주의적 분노를 일으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민족주의를 힘입어 독일인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고 열등한 종족은 모두 죽여 없애야 한다며 우생학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책 나의 투쟁에서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인종투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종을 순종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잡종이 탄생해 그 민족은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유대인이 아무리 독일의 기독교로 개종해도 절대 독일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인종주의를 내세운 근거가 미국의 단종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기 9년 전, 총리와 총통이 되어 독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 10년 전, 192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우생학을 근거로 제정된 단종법에 따라 50년간 8천여 명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전응아, 정신박약자, 간질 환자 등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지니아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 33개 주에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는 미국의 유전학 프로그램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유대인 학살을 변명할 정도로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져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생학은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한 지 6년 후인 1865년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갈턴이 처음 주장하게 됩니다. 갈턴은 교배 기술로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듯 최고의 자질을 가진 인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갈턴은 인종 우생학회를 설립하고 유전적 열등분자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에서 단종법이 제정된 것이고 유색인종의 이민을 규제하는 이민제한법이 제정됩니다. 이렇게 사회학의 모든 책임을 열등한 하층민에게 전가시키는 차별을 법제화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924년 미국은 단종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이었던 앵글로 색슨족의 이민은 장려했지만 유대인, 아시아인, 동유럽인, 아프리카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존슨 이민법을 제정했습니다. 30년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의 피해 사례를 연구해온 조지아 주립대학 법률사학자인 폴 롬바르드 교수는 단종법의 첫 피해자인 캐리벅이라는 여성에 주목합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태어난 캐리벅의 부모는 캐리가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 이혼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캐리의 어머니는 구걸을 하다 거리에 창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린치버그에 있는 간질 환자 및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캐리벅은 양부모 돕스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캐리벅은 17살에 갑자기 임신을 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양부모 돕에게 캐리는 돕의 조카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돕은 수양딸의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집안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싫어 캐리벅을 그녀의 친어머니와 같이 정신박약자로 몰아 수용시설로 보냅니다. 수용소로 보내진 캐리벅은 단종법에 의거해 불임수술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롬바르드 교수는 아무런 힘이 없던 캐리벅의 사례를 이용해 단종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비화시킨 의도가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벅의 이름과 수용소작인 존 벨의 이름을 딴 벅 대 벨 소송은 그렇게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지만 아무런 힘이 없던 캐리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인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단종법 찬성자였고 수용소 측 변호사와 친구였으니 이미 결과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927년 미국 대법원은 3대에 걸쳐 전응하라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려 어머니에 이어 캐리벅도 지능이 낮으며 캐리벅이 낳은 아이도 지능이 낮은 열등한 종으로 판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롬바르드 교수가 발견한 수용소 푸멘카드와 벅이 낳은 딸인 비비안의 성적표를 확인해본 결과 두 모녀는 전혀 지능이 낮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딸 비비안이 8살 때 홍역으로 숨지기 전까지 우등생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2002년 캐리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롬바르드 교수는 캐리벅은 무고한 누명을 쓴 것이며 막강한 연방 대법원은 무고한 누명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5일 사망하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마침내 권좌에 올랐다. 뒤이어 고위직의 부패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돈의 힘이 인간에게 편견을 전파하여 부는 극소수의 손 안에 통합될 것이며 공화제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영토를 더욱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실제로 1888년부터 1908년 사이 미국 기업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약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0일에 100명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중에도 기업은 성장했던 것은 미국의 스펜서라 불리는 예일대 교수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의 사회 진화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엄격한 청교도였던 섬너는 2년간 미국 성공회에서 목사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1872년 예일대 정치학과 및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사회진화론자가 된 섬너는 부자 옹호론을 펼쳐나갑니다. 그는 평등을 향한 열망은 질투와 선망의 소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계층들 간에 이미 배분된 재산을 재배분하려고 애쓰는 대신 기회를 늘리고 다양화하여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인간의 삶에 따르는 고통은 자연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서 생존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해서 그것을 이유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누구도 남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타인을 도와야 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썸너의 사회 진화론은 당시 미국을 지배했던 또 다른 영역이었던 개신교의 칼뱅주의에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현상을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진화론이란 것은 다윈이 말한 생물세계 내에서의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 그리고 변화의 점진성을 인간 사회까지 지배하는 보편 법칙이라고 연역해낸 것인데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냉혹한 관계로 보는 칼뱅주의 정서에 직결된다. 구체적으로 칼뱅주의가 현세적 삶의 전형으로 보는 근면, 검소, 절약의 윤리는 나태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의 도태를 자연법칙으로 보는 사회진화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칼뱅주의의 근면관념은 자연히 개인주의적 성공에 대한 신념을 동반하게 된다. 미국의 단용법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출발은 1910년에 설립된 우생학 기록보관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생학 기록보관소는 철도왕 에드먼드 해리먼이 주도했고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와 석유왕 존 록펠러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을 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리얼 회사로 유명한 존 켈로그는 1911년 인종개량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 우생학 발전에 기여합니다. 우생학 기록보관소를 설립한 에드워드 해리먼은 1848년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올랜도 해리먼의 차남으로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미 대륙횡단 철도망을 가진 유니언 퍼시픽 철도의 대표였고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가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84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로 이주합니다. 1853년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취직했고 1892년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한 미국의 철강재벌입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책 부의 복음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가입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해 석유 사업이 성공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습니다. 록펠러 또한 성공한 개신교 기업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존 켈로그는 미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이며 의학 박사였고 켈로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주의자로 자유와 몽정이 살인과 간음보다 더 심각한 만악의 근원이 되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욕구를 포함한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하며 특별히 단백질을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식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우생학회는 우생학에 대한 지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독교 교리와 우생학을 결합시킨 우생학 교리문답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는 개신교 교회의 교리문답집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우생학은 단정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자 히틀러에게까지 이어지며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인류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종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히틀러가 이런 일을 벌일 때 종교개혁의 후예였던 독일의 루터 교회는 히틀러를 찬양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회퍼였습니다.
진화론을 대표적인 반기독교적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의 단정법을 진화론에서 온 대표적인 사례로 꼽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창조과학을 믿는 이들이 모두 존경하는 록펠러, 카네기와 같은 당시에 성공한 기독교 기업가들에 의해 우생학과 단정법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신교 교리문답집을 활용해 우생학의 보편화를 위해 우생학 교리문답집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일 대표기도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언어가 어떤 이들을 향한 비하이며 우등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가 있다는 편가르기식 언어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내일이면 돌아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이웃들과 동료들을 향해 세상과 교회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그것은 절대 악이고 이것은 절대 선인 것처럼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감이며 오만함이 아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거룩한 곳이 맞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상식적인 곳 맞습니까? 단정법으로 차별을 법제화했던 미국 사회와 이러한 단정법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죽인 독일 사회,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지하고 찬양했던 미국과 독일의 기독교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불편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은 내 알 바 아니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의미이고 예수님은 무슨 의미인가요?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찬송하는 것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